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기술의 구체적인 그런 딱딱한 내용보다는 기술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아주 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던 그림일 겁니다. 이게 누구 그림이에요? 다들 아실 텐데 이 고갱 아닙니까? 고갱? 고갱의 그림 중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약간 탈색을 시켰어요. 파란색으로.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쇼팽의 겨울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같고요. 이거 보시면 아주 익숙한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수출이 이렇게 해서 지금 1조 4천억 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시간 관계에서 넘어갑니다. 이것은 그 R&D GDP 대비 비율인데 우리가 4.15로 세계 1위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함정은 하나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R&D를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1위고 저희가 2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통계를 누락했기 때문에 저희가 1위로 나와 있고요. 자, 경제 여건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업과 수출 동향이 쭉 나오고 있고 그 뒤에 그 옆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세계 수출 1위 품목이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다가 횡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실제 10대 수출 품목을 보면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2005년도에 컴퓨터 영상기기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디스플레이하고 센서 이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 정도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인데 고령화, 출산율 저하, 청년 실업, SNS 세대의 도래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희가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본을 예로 들어보면 일본은 지금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수출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 이유는 바로 고령화하고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도 곧 올 거고요. 그래서 출산율 저하도 심각하고 청년 실업은 여기 11.0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11.4까지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두가 지금 지하철이나 여기 오시거나 나중에 가실 때 또 SNS를 보실 텐데 SNS는 우리 개인의 소비 패턴 이런 걸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요새는 사는 집도 점점 작아지고 있죠. 자, 주변국 동향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하고요.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7월 이후에 지금 엔저는 약 35% 심할 때는 38%까지 진행이 돼서 이게 그냥 저렇게 보면 느낌이 없지만 그 밑에 이쪽을 보는 게 낫겠네요. 한일 주요 기업 영업이익률 비교를 보시면 우리가 2010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떠들었냐면 삼성전자 하나의 이익이 일본 주요 가전업체 9개의 순이익을 합한 것보다 많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저기 보시면 빨간 게 일본의 영업이익이고 노란 게 한국의 영업이익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죠. 격차가 저렇게 돼서 거의 더블은 아니지만 저기 심하게 일본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저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그 환율에 굉장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 주변국 동향에서 저희가 이 엔저와 관련해서 또 신경질이 나지만 또 짚고 넘어가는 게 일본의 동향인데요. 일본은 세계 화살 전략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담한 금융 전략, 돈을 풉니다.
기동적인 대정 정책. 과거에는 지자체별로 막 풀었어요. 그게 다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한 분야의 제조업 쪽으로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성장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제는 우리나라가 항상 앞서서 하던 것이고, 일본의 의원 내각제에서 저걸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저걸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순차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래도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저걸 그 세계의 화살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건 부러뜨리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부러움을 좀 느껴야 되는 거고요. 우리도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법이 국회에 가 있는데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저 좌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통상 중국이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크다, 많다. 근데 how 이거를 가장 쉽게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우리의 대중 수출은 미국 수출, 대일본 수출, 대EU 수출을 다 합한 것만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아마 역전이 될 것 같고 내년 이후에는 7% 성장률이나 조금 더 작게 가더라도 중국의 비중은 더 올라갑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성장이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2%에서 3% 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만큼 우리가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한국의 중국 수출의 그 비중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재가 72%, 그리고 이 중간재는 다시 수출용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수출용은 선진국, 후진국에 각각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얘기는 왼쪽에 있는 다시 하단에 중국 성장률 추이하고 같이 중국이 수출이 안 되고 중국이 성장이 안 되면 한국의 수출은 특히 B2B 중간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반증을 하고 있고요. 주요국 동향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뭘 하고 뭘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열심히 한 것은 제조업 혁신 3.0이라는 창조경제 구현 작업입니다. 그러나 삼성이 15년간 열심히 해서 찾아낸 것이 바이오죠. 바이오하고 의료기기. 이제 송도에 가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년 전이지만 실제로 이게 탄생이 되고 구체적인 그림을 가진 것은 한 6개월이 지난 뒤니까 2년 반 가지고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산업 엔진 프로젝트를 골라가지고 투자도 하고 열심히 산학연관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의산업 분야 주로 이제 바이오 쪽이 많이 있죠. 소재 부품 쪽에 보면은 스마트 디바이스하고 화학 소재가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 산업 분야 보시면 요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저기 나오고 고속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파트는 주로 보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직류 송배전하고 초임계 CO2 발전 시스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아마 전 세계의 약 그 50여 개의 연구소가 미래 어떤 산업이 뜰 것인가를 다 예측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의 제조업 그 능력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한번 이걸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건 가운데 통만 보이지만 그 앞에 전장 파트를 보면 온갖 센서와 그 전장 기기들이 다 붙어 있겠죠. 여러분은 저거를 이동 수단으로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뭘로 볼까요? 지금 애플이나 구글, 특히 테슬라 같은 데는 이동 수단으로 보지 않죠. 물론 이동을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지만 그건 부차적인 기능이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채팅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운전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다들 저걸 만들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을 무서워하냐면 지금 벤치의 오너가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애플을
숭배하고 애플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팍스콘이 되기 싫다. 우리도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그런 차를 만들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벤츠나 BMW나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전에는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로봇입니다. 로봇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휴보 오준호 박사가 만들어서 지금 거의 한 15년 됐죠. 지난번에 다르파에 가서 1등을 했어요. 근데 휴보가 몇 대나 팔렸을 것 같아요? 한 대도 못 팔았죠. 파는 게 아니에요. 혼다 아침호도 마찬가지죠. 파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제 나이 났을 때 이런 정도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사람이 만든 기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구현해 보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파생된 기술이 다른 산업에 적용될 것이고요. 실제로 팔리는 것은 서비스 로봇이에요. 약간의 감정을 집어넣고 하는 건데 국내 서비스 로봇 업체는 유진하고 퓨처스 로봇 이런 데가 있는데 별로 못 팔아요. 퓨처스 로봇의 서비스 로봇 하도 안 사준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원 1층에 하나 사다 놓고 저희 행사할 때마다 돌리고 있어요. 5년 동안 5개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팔았냐고 물어봤어요. 청와대에 팔고 과학관에 팔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냐? 250대를 판다는 거예요. 나머지 어디서 팔았어요? 중국은행에다 팔았어요. 그래서 중국은행에 가면 퓨처스 로봇을 딱 띄고 공상은행, 교통은행 붙여서 전국의 본점이나 지역본부에 쫙 깔아놨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로봇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도 돈 버시면 우리 서비스 로봇 좀 사주세요. 요건 드론인데 조금 잘 아시는 거니까 생략을 하고. 자,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렇게 13대 산업 엔진으로 가기 위해서는 횡단형 기술 또는 기반 기술, 플랫폼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금년 상반기 수출을 보니까 아주 우울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만 뻘떡 일어나 있어요. 그게 화장품이죠. 나머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반도체, 조선은 저거는 작년도에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거의 통영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울산, 부산 다 어렵습니다. 화장품이 저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중국 시장이지만 유럽하고 미국도 같이 나가고 있어요. 다만 화장품이라는 것은 그 생태계 자체가 좁직합니다. 자동차나 가전처럼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같이 일감을 나누고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화장품도 그 자체로 좋고 바이오도 좋지만 우리의 기반인 B2B 이런 그 산업 쪽에 더 많은 투자와 성장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13대 엔진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신산업 신기술 대비가 좀 미흡한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기술을 들어보겠습니다. IoT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다 인식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센서, 그다음에 통신 기술, 거기서 나오는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재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 같은 경우에 엔진에다가 수많은 센서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이 가스가 분출이 되고 효율이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시간대별로 측정을 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개선을 했죠. 이런 것이 IoT고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뭐 가전제품이랑 백색 가전 이런 데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IoT의 구성품인 센서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센서를 많이 도입을 하고 그래서 모듈로 만들어서 파는 걸 하지만 센서의 원천 기술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저희의 시장 점유율이 1.6%밖에 안 되고요. 빅데이터 우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특히 의료 정보,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의료보험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또 이것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인터넷 발달과 함께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잘 정비돼 있어서 우리가 UAE나 이런데
병원 의료 시스템 자체를 수출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안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융정보고 금융정보는 지금 핀테크로 연결이 되는데 조금 보안을 강화해서 여러분들이 잘 쓰는 비밀번호 이거 대신에 요새는 지문하고 홍채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은행에서도 한번 시연회를 했죠. 이 빅데이터는 프라이버시 쪽을 조금 저희가 풀어내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인 정보를 하나로 뭉쳐서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하는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야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D 프린팅 원래 미국은 정부가 직접 민간 기업에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게 거의 없던 나라입니다. 근데 오바마가 나타나서 3D 프린팅 이쪽에 굉장한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기 자동차. 우리나라의 LG 화학이 미국에 가서 10억 불의 보조금을 받았죠. 그만큼 오바마가 3D 프린팅에 빠져 있고 3D 프린팅은 사실은 양산이 아니라 단타입니다. 단타. 나만을 위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요새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인공 피부, 장기 이런 데 응용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성체 줄기 세포를 빼내서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장난 부분은 결합을 해서 CAD/CAM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겠죠. 그걸 뽑아서 하면 신체가 저항을 하지 않겠죠. 근데 또 재밌는 약간의 오락과 겸비된 그런 서비스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여자분들 있지만 아기를 뵈면 CT 촬영을 해서 보죠. 아기를 구경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고 만족을 하면 되는데 일본 사람은 우리보다 항상 호기심이 더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아기를 보고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 아기 모형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센서 이런 걸 장착을 해서 심장을 뛰게 해준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비즈니스도 지금 일본에서 성행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직접 사는 것 힘들죠. 그것이 ERP가 됐든 플랫폼이 됐든 아니면 큰 서버 같은 이런 인프라가 됐든 힘들어집니다. 이걸 한 군데에 모아놓고 언제든지 편할 때마다 자기가 빼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것은 다 아까 이게 하나 한 축으로 통으로 연결이 되는데 빅데이터나 또 센서를 통해서 무수하게 만들어진 것들 이것이 빅데이터가 되고 이 빅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죠. 클라우드는 지금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IBM이 머리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고 저희는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에너지 쪽에 지금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역시 에너지 저장 장치죠. 배터리, 전기체형 배터리도 있지만 실제 그거 말고도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여름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산불이 나면 큰 저택이 있는 숲속을 갖다 덮치게 되죠. 그래서 해마다 몇백 대씩 날아가는데 또 그 저택이 날아가지 않더라도 이 송전선을 갖다 건드리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큰 도로에서 한 10km 정도 안에 들어온 별장형 저택인데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런 ESS를 굉장히 많이 갖다 써요. 나중에 이제 테슬라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전기차하고 그런 가정용 ESS 이것이 지금 화두고요. 중국이 여러 가지를 우리보다 앞서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예요. 이미 BYD는 2008년, 2009년에 전기 택시를 북경에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십만 대의 운행 기록과 시행착오에 대해서 다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업그레이드되는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서울대 공대에서 펴낸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있지만 그 축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도 크고 면적도 넓어서 여러 가지 기후, 여러 가지 지형 이걸 한꺼번에 다 해보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조심을 해야 되고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센서와 통신과 빅데이터 플러스 액추에이터 같은 실제 구동 장치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플러스 저희가 요새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죠. 이 홀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예술 쪽, 공연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뭐 아이언맨 이런 데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요새는 소녀시대에서 한 명만 쓰면 되죠. 원래는 다 홀로그램으로 세울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관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은 실물을 세우고 나머지는 홀로그램으로 처리를 하는데 요새 소녀시대라 그러면 별로 반응이 없어서 AOA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중국이 한국을 많이 따라왔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요 가운데 들어있는 녹색 선이 중국인데 이미 가격 경쟁력으로 일본과 한국을 완전히 제낀 상태입니다. 저 간격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미국은 그 AMI 첨단 제조업 리더십을 위해서 전국에 4개의 첨단 제조 혁신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독일은 하이테크 전략 중에 제일 자랑하는 것이 인더스트리 4.0이죠.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독일에서는 또 실패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 산업 재흥 플랜 저게 핵심이고요. 중국 제조 2025 10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이 10개 중에 반은 자기들이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고 반은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늠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발전해 있고 중국이 그럼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고 자랑하는 게 뭐겠어요? 그거는 바로 우주항공, 그다음에 고속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13대 산업 엔진을 저희가 계속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소재 혁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산업이라는 것은 제조업과 제조업을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제조업과 인문, 예술 이걸 합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디지털 매니팩처링은 스마트 팩토리 안에 장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횡단형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센서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걸 다 같이 얘기를 합니다. 기술 규제 혁신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으면 다 해도 되는 건데 규정이 없으면 못하게 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보건, 환경, 노동 이런 분야에 많은데 뭘 새로 개발을 해도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여러 부처에 걸려 있어서 할 수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기업활력제거법 같은 원시화법을 통해서 그걸 시범 인증을 하거나 시범 지구를 만들어서 뭐 경기도가 지금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건 계획이고요. 일단 판교에 2km짜리 왕복 4차선을 만들면 그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처음엔 천천히 나중에 좀 더 빨리 해서 일반 차하고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조차도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규제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 혁신의 방법론에 대해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로 쫙 가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 리바이 스트라우스입니다. 이 1849년 49ers라 그러죠. 모든 미국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로 몰려갑니다. 금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광산업자, 그다음에 광산 근로자 모든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갔죠. 아무도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누가 벌었어요? 광산업자하고 광산 근로자들한테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 바로 장도리를 팔고 못을 팔고 마차를 팔고 텐트를 파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텐트 업자입니다.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하여튼 누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망한 거니까 목로주점에 들어가요. 가서 못 볼 걸 보죠. 그 광산 근로자들이 무릎이 해지고 거의 엉덩이도 다 찢어져 있는 그런 비인간적인 옷 매무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술 먹고 나오면 되는데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생각을 하죠. 지금 창고에 있는 수십만 야드의 텐트 천을 가지고 정말 질기고 안 찢어지는 그런 바지를 만들어 저 사람들한테 입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청바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청바지를 갖고 시작을 해서 저기 보시면 구리 리벳도 있고 아치 모양의 박음질도 있고 여기 보면 벨트 고리가 있죠. 저 이전에는 이 벨트가 없었습니다. 뭐였겠어요? 서부영에 나오는 거죠. 멜빵. 청바지와 함께 이 벨트가 나오고 가운데 지퍼, 동대문도 나오고 이렇게 돼서 그 모든 것이 청바지 하나를 놓고 쭉 연장선상에서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발명하거나 개발한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헨리 포드가 히트를 칩니다. 헨리 포드는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 수입된 기관차를 보고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 가솔린 엔진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포드를 만들죠. 그때 유럽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유럽에서는 다이밀러 벤츠. 근데 유럽에서는 도로 자체가 마차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 다치면 안 된다고 해서 자동차 규제까지 합니다. 미국은 큰 나라죠. 전부 다 신장로가 열려 있어요. 미국에서 자동차는 만개합니다. 근데 한 대당 3,000불이에요. 그때 당시 CEO들이나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거를 헨리 포드가 컨베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260불로 낮춥니다. 10분의 1로 떨어지죠. 그리고 한 대를 조립하는 데 드는 시간은 12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낮추고. 근데 저게 원래 있던 거예요. 이게 혁신이고, 혁신은 세상에 없던 기술을 한 별에서 따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쓸 수 있고 사람한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저 컨베이어 벨트는 많이 쓰였어요. 일자형, 광산, 원통형, 우체국. 그 다음에 약간 하이브리드, 고급형이 천장에 매달린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원하는 부위를 썰어서 나중에 뼈만 남는 그거를 포드가 보고 천장에 있는 걸 땅으로 낮추고. 저때 미국 근로자들은 영어를 못해요. 백인인데. 왜? 아르헨티나, 헝가리, 이태리에서 수입한 수입 근로자예요. 몇 가지 그림을 주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21세기는 테슬라가 나왔어요. 이 테슬라 안 팔릴 것 같은 전기차를 가지고 로드스터 S, X를 개발을 했고 지금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팔리는 이유는 물론 저기 세금을 깎아주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로하스를 지향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많아요. 특히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런 부류의 소비자들은 또 북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간의 세제 인센티브에다가 저 물건을 사준 거예요. 그래봐야 뭐 2만 대, 3만 대 수준이지만 하여튼 앨런 머스크는 저걸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달나라도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선도하겠다는 것이고 또 기술을 갖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 이유는 자기 쪽으로 표준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영향력이 생기는 거고요. 자, 혁신의 신뢰로 구글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디지털라이즈 했습니다. 구글이 구글 글라스를 만든다는 얘기를 7년 전부터 했는데 아무도 구글 글라스 쓰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팔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구글이 구글 글라스 만드는 걸 알고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구글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태계가 자꾸 접근을 해오죠. 그런 것도 전부 구글이 자기의 파워를 늘리는 것이고요. 이 구글이 또 똑같이 보시면 Make the World Better Place를 지향하고 있죠. 시간 관계상 조금 줄이고 넘어가고요. 요거 알리바바를 꼭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 마윈입니다. 1999년에 창업을 했죠. 그 전에 20몇 번 취업 시도 다 실패하고 그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밥 빌어 먹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무데도 안 써줘요.
그리고 6명 뽑는데 7명이 갔어요. 1명 떨어졌습니다. 마인이 떨어졌어요. 할 게 없는 사람인데 영어 강사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용어만 아는 사람이 뛰어듭니다. 사업에. 근데 마인이 만든 알리바바에 가면 뭐가 팔려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팔렸을까요? 마인은 마술사가 아니에요. 알리바바의 친척들, 자기가 설득한 사람들이 물건을 올리도록 했어요. 그 중에는 아는 사람도 많지만 모르는 사람도 몇 명 들어있죠. 그걸 자기가 다 사줍니다. 그걸 자기 집에 쌓아놔요. 다 차요. 창고를 빌립니다. 거기 쌓아놔요.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알리바바에 뭔가를 올리면 반드시 팔린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난관은 중국 사람들 의심이 많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내가 먼저 지불을 할까?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다음에 지불을 하나? 이걸 풀어준 것이 2004년에 알리페이고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돈을 지불을 하지만 나중에 물건을 자기가 받은 다음에 그때 결제가 돼서 자기가 낸 돈을 보호를 받게 해줍니다. 이 간편한 알리페이를 통해서 마이는 세계적인 거부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래서 중국에 들어왔던 이베이가 쫓겨나고 지금 사실은 아마존이 드론 택배로 뭐라 하지만 아마존에서 팔리는 거하고 알리바바에서 팔리는 게임이 안 되죠. 광고제 16조를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그런 혁신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죽을 정도로 자기가 매진을 해서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꽃을 피우게 만든 게 본인입니다. 그냥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소비자 입장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알리바바의 특징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국가별로, 우리나라도 지금 알리바바 많이 씁니다. 국가별로 그걸 중간 컨설팅 업체나 특히 이제 택배, 유통이 굉장히 물류가 중요하죠. 이 물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서버하고 클라우딩을 서비스를 갖다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대를 나온 사람보다 훨씬, 사범대학교 나왔어요. 항저우에 있는, 그것도 자기 말로 후진, 저 밑바닥에 있는 사범대를 나와서 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영어 학원 선생으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알리바바한테 배울 게 사실은 스티브 잡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아직 다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보태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벤츠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할까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X팀을 만들어서 똘똘한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비밀 작업을 합니다. R&D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기술이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자기 자체 검토도 하지만 실리콘밸리나 중간촌에 한번 봐요. 그럼 거기 다 있어.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는 것은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젊은이들하고 새로운 세대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 요걸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기존 시스템에서 적응을 해서 R&D 하는 분들은 그걸 디벨롭하고 더 잘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까지는 능하지만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아까 리바이스나 포드나 테슬라가 한 것 같은 그런 건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건 차라리 M&A를 하거나 아니면 M&A가 아니라도 초기에 될성부른 벤처기업 아니면 창업 집단 학생들, 이 학생들을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느꼈고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제조업을 혁신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때 여태까지의 생산 방식, 여태까지의 R&D 이것보다도 좀 더 오픈 마인드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한데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꼭 대학에 가서 아니면 수련연에 가서 외국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젊은 피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취업을 하는 사람은 취업을 하는 사람대로 또 창업을 하는 사람은 창업을 하는 사람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공동체가 새로운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좀 더 따뜻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저희 산업기술의 도전 쪽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